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전희섭 작가님의 글이죠. 나무 위의 찬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전희섭 작가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로컬 크리에이터시죠. 얼마 전에 나무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기념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투포필리아 양산이라고 이게 양산의 근현대사를 담은 정말 의미 있는 책인데 이것도 출간하신 아주 실력 있는 지역 생활문화사 작가님이세요. 네, 그 투포필리아 양산 책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양산 지역 어르신들 무려 138명을 직접 만나서 구술 채록하신 거거든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볼 글은 작가님이 연재하신 나무의 찬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글인데요. 호두나무를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좀 철학적인 주제인데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특히 그 가족과의 기억이 서린 나무에 대한 관찰이 아주 인상 깊어요. 이게 그냥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떤 존재의 의미?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비어 있음하고 채워져 있음, 이게 사실은 하나다. 뭐 이런 이치를 나무를 통해 발견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희섭 작가님의 시선을 따라서 나무와 인생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방송에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글은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늦가을 풍경에서 시작해요. 잎이 다 떨어진 그 벌거벗은 호두나무, 나목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보름달이 걸려있는 모습. 이 앙상한 가지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 장면 자체가 뭔가 좀 상징적이지 않나요? 작가님은 이 평범해 보이는 호두나무에서 여러 의미를 읽어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글을 보면요. 이 호두나무가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그 하늘, 땅, 사람, 이걸 아우르는 천지, 인, 삼재의 상징으로도 읽힌다고 언급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월대보름날 아침에 불엄 깨물잖아요. 한 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요. 물론 뭐 훨씬 더 익숙하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달콤한 호두과자,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많겠죠. 하하, 맞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호두나무 하나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겹쳐 있을 줄이야. 그 이름 자체도 좀 재미있던데요. 우리가 호두라고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호두가 맞냐 뭐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원래는 호도가 맞는 표현이었다고요. 네네, 그 어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글에 따르면 호두는 기원전 한 2세기쯤 중국 한나라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쪽에서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랑캐 땅에서 온 과일이다, 뭐 이런 의미로 오랑캐 호자를 붙였고 열매 모양이 복숭아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복숭아 도자를 써서 호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오랑캐 땅에서 온 복숭아. 이름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호두로 점차 바뀐 거고 지금은 호두가 표준어가 된 거죠. 뭐 우리말에 보면 앵도가 앤두 되고 자도가 자두 된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름의 유래를 아는 것보다도 작가님이 이 지점에서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딱 짚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산물이 뭐 원래부터 딱 정해진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나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 바로 이 의미 부여가 이제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더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의미 부여라는 행위, 이게 어떻게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죠. 네, 작가님께는 아주 특별한 호두나무가 있다고 하셨죠. 아드님이 태어난 그 다음에 봄에 마당에 직접 심으신 나무라고. 근데 보통 기념식수 하면 아이 이름 따서 뭐 아들나무 이렇게 붙일 법도 한데 작가님은 이 나무에 엄마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해요. 이 선택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렇죠. 뭐랄까, 작가님은 그 나무 자체의 속성보다는 그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에 더 주목하신 것 같아요. 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엄마나무라는 이름에 담으신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의미 부여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예요. 평범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아내와 가족을 향한 사랑, 또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걸 상징하는 존재로 확 바뀌는 순간인 거죠. 도시에서 자라서 식물에는 별 관심 없으셨다던 아내분도 자기 이름이 붙은 이 엄마나무만큼은 좀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아요. 마치 자기 분신처럼 여기셨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내분은 이후에 병마와 싸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작가님은 아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무와 어떤 보이지 않는 교감을 나누었을 거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프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싹을 틔우는 그 엄마나무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다. 뭐 이런 추측. 그리고 남편이 쓴 글들을 직접 읽지는 못해도 옆에서 읽어주면 조용히 미소로 답하면서 응원을 보냈다는 그런 회상.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엄마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구나 싶어요. 부부 사이의 어떤 깊은 유대감, 또 소중한 추억,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 속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준 위로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내분은 이제 곁에 없지만 마치 그 빈자리를 아내처럼 말없이 지키며 서 있는 엄마나무,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함께 자라는 아이들. 작가님 글 속에서 우리는 그 상실이라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어떤 따뜻한 연결, 또 희망의 가능성,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엄마나무는 부재 속에 현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셈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재하지만 그 의미 부여를 통해서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현존하는 것.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색즉시공 개념하고도 딱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그 엄마나무를 넘어서서 나무의 어떤 보편적인 삶 자체로 좀 넓어집니다. 작가님은 호두나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에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시는데요. 매년 봄이면 그 혹독한 냉해를 견뎌야 하고, 여름이면 또 예측 불가능한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시원한 그늘이랑 달콤한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에서요. 맞아요. 나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가 처한 환경 안에서 묵묵히 그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잖아요.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다음의 봄에 피어날 꽃이랑 잎을 조용히 준비하면서 생명을 품고 있죠. 작가님은 이런 나무의 생명력을 안분뒤족,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읽어내세요. 그래서 나무를 그냥 식물학적으로 뭐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 이렇게만 정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그렇죠. 나무는 우리한테 집 지을 재료가 되어주기도 하고 땔감이 돼서 온기를 주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수많은 새나 곤충들한테는 삶의 터전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동반자이자 지친 우리에게 말없는 위안과 희망의 상징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 너에게 묻는다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구절을 인용한 부분도 아주 강렬했어요. 작가님이 직접 장작을 패는 경험을 통해서 나무의 또 다른 뜨거움을 발견하는 장면이었죠. 네, 그 경험이 나무의 존재 의미를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무가 장작으로 쓰일 때 그 가치는 또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소나무 장작은 잘 쪼개지고 불이 쉽게 붙지만 비교적 빨리 타버리는 특성이 있고, 반면에 단단한 참나무 장작은 쪼개기는 어렵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기운을 내뿜죠. 각기 다른 쓰임새가 있지만 공통점은 결국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나무는 결국 자기 몸을 활활 태워서 추운 방을 데우고 음식을 익히게 하고, 마지막에는 한 줌 재로 돌아가서 다시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름이 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땔감으로서 유용하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헌신적인 모습, 그 존재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늘과 열매를 주고 죽어서는 온기와 거름이 되는 그야말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순환하고 기여하는 존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체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삶이란 궁극적으로 뭘까요? 작가님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흥미롭게 분석하면서 그 의미에 다가가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작가님은 아름답다는 말을 세 가지 측면에서 풀이하세요. 첫째는 알 플러스 답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 지적인 탐구를 의미하죠. 둘째는 아름 플러스 답다. 여기서 아름은 우리가 두 팔 벌려서 껴안는 그 넓이를 뜻하는 순우리말 아름에서 온 걸로 보시더라고요. 세상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과 충만함, 이걸 의미하는 거죠. 셋째는 아 플러스 답다. 즉, 나다움을 의미합니다. 남을 따라하거나 유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의 색깔과 가치를 당당하게 실현하는 삶.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철학을 가진 삶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물 추구하는 자세, 세상을 품는 너그러움,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 결국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지향에 관한 이야기군요. 배우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의 철학적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등장하면서 앞선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딱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런 다층적인 해석은 결국 불교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이죠. 색즉시공 공즉시극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색은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형태를 의미하고 공은 그 본질이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이런 걸 뜻하잖아요. 하지만 이 개념의 핵심은 이 둘, 그러니까 현상, 색과 본질, 공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는 통찰에 있거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사실 불교 용어라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작가님은 이 개념을 앞서 나눈 나무의 삶,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서 아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탁월하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돼서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호두나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사라진 텅 빈 공의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앙상한 가지 속에는 다음에 봄에 터뜨릴 눈부신 새싹, 그리고 미래의 열매를 품고 있는 그 생명력, 즉 세계의 충만함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득 차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세상을 떠난 아내분을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 즉 부재의 상태죠. 하지만 작가님 마음속에는 아내와의 생생한 추억, 함께 나눈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이라는 희망, 즉 색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작이 닿아서 재만 남은 아궁이, 공에서도 그 온기, 색은 한동안 방 안에 남아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요. 없으면서 있고, 어둡지만 밝고, 춥지만 따뜻하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양면의 현상. 작가님의 이 문장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색에만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지 않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 공의 차원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비어있음과 채워져 있음, 부재와 현존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얻게 되네요. 바로 그 지혜의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작가님이 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성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무려 30회에 걸쳐서 나무의 찬이라는 글을 연재하게 된 동기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늘 당연한 듯 서 있지만 사실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나무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광이 아니라 그 나무들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계시죠? 네, 작가님에게 나무를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한 자연 감상을 넘어서는 일이었던 거죠. 그것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 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뭐랄까, 구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무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고요. 나무를 통해 나를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색과 그 이면의 본질, 공, 비움과 채움,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공존하는 우주의 큰 이치를 바로 우리 발밑에 흙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작가님은 이 마지막 글을 통해서 그동안 나무에게서 배운 지혜와 감사를 독자들과 나누면서 연재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평범한 호두나무 한 그루가 던져주는 삶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가님의 그 엄마나무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나만의 나무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게 글자 그대로의 나무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이나 위로를 주는 어떤 사람, 잊지 못할 기억, 소중한 장소, 어쩌면 오래된 물건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비움, 공과 채움, 색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 말없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다독여주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